김지의 돌직구쇼에 오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지입니다. 저는 오늘도 이곳 광화문 청계광장에 나와 있습니다. 하늘은 참 파랗고 높고 맑습니다만 기온은 많이 떨어졌습니다. 초겨울 날씨처럼 오늘 아침 상당히 쌀쌀한 기온입니다. 바람도 차게 느껴지니까 우리 돌직구쇼 시청자 여러분 좀 옷을 평소보다 따뜻하게 입으시기 바랍니다. 감기 걸리면 안 되니까요. 자, 조국 전 장관의 계좌에서 부인 정경심 교수의 계좌로 5천만 원이 이체됐다. 근데 이체된 그날이 정 교수가 WFM 주식을 대량 구입하던 그날이었다. 여기까지 검찰이 밝힌 내용인데 여기에 오늘 한 가지 더 추가됐습니다. 상당히 핵심적인 사안이 추가됐습니다. 그 계좌가 이체되던 장소가 청와대 근처 ATM이었다는 겁니다. 청와대 근처 ATM에서 누가 조국 전 장관의 계좌에서 정경심 교수 계좌로 5천만 원을 이체했을까요? 당사자 조국 전 장관 아닐까요? 잠시 후에 이 의혹 상세하게 보도해드리겠습니다. 저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매일 아침 이곳에서 여러분을 기다리겠습니다. 김지의 돌직구쇼 지금 라이브로 시작합니다. 잠깐만요. 신문 읽어주는 남자입니다. 오늘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주목하실 장소는 청와대 앞 ATM 머신입니다. 그 ATM 머신에서 그날 누가 정경심 교수의 계좌에 5천만 원을 이체했을까요? 조국 전 장관의 계좌에서 5천만 원이 이체됐는데 저희들은 상식적으로 생각하기에 조국 전 장관 본인이 아니고서야 청와대 ATM기에서 본인의 계좌에서 5천만 원을 부인에게 보낼 사람이 누가 있을까라는 합리적 의문점이 오늘 생깁니다.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조간신문 보도도 함께 하시죠. 먼저 동아일보입니다. 자, 트럼프 대통령이 깜짝 소식을 발표했습니다. IS의 수괴 알바그다디가 미군 공격에 사망했다라고 발표를 한 겁니다. 사진에서 보이는 인물이 바로 IS의 수괴 알바그다디입니다. 특수부대 급습에 자폭 조끼를 터뜨렸다. 겁쟁이처럼 비명 지르다 죽었다. 미국은 이렇게 발표했습니다. 테러 조직 IS가 선포된 지 5년 만에 최후를 맞이했다는 소식입니다. 잠시 후 오늘 앞에서 다뤄보겠습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엔 중앙일보입니다. 자, 바로 이 기사가 오늘 가장 뜨거운 기사입니다. 조국 전 장관이 WFM 주가 뛸 때, 물 들어올 때 노진다고 하죠. 주가 뛸 때 청와대 근처 ATM기로 5천만 원을 송금했다. 검찰이 이 자금 흐름을 추적해냈다는 겁니다. 김경률 씨는요, 조국 계좌 수사가 필요하다 이렇게 밝혔고요. 그런데 조국 전 장관은 앞서 수차례 WFM 주식 거래 모른다라고 부인을 해왔습니다. 모른다는 분이 5천만 원이 이체된 것에 대해서는 과연 뭐라고 답할지가 오늘 상당히 궁금해집니다. 검찰은 이르면 이번 주에 조국 전 장관을 소환할 방침입니다. 정경심 교수는 한편 구속된 이후 두 번째 검찰 소환 조사를 받았습니다. 이번 주 안에 빠르면 조국 전 장관의 소환이라 검찰이 물을 것이 상당히 많을 것 같습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엔 한국일보입니다. 자, 민주당 내부에서 민초의 난이 일어났습니다. 민주당 초선 의원들의 돌직구가 쏟아졌다는 거죠. 그런데 초선 의원들 3-4명 뿐이었습니다. 이 쇄신론을 외친 용감한 초선 의원들, 박용진 의원, 조응천 의원, 이철희 의원, 김혜영 의원, 4분 중 3명이 저희 돌직구 출신입니다. 그런데 이 초선들의 쇄신론에 민주당 지도부는 응답이 없습니다. 논란입니다. 잠시 후에 다뤄보겠습니다. 자,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엔 조선일보입니다. 자, 북한의 김영철까지 재등장해서 북한이 연일 말폭탄을 던지고 있습니다. 이번엔 미국을 향해서 연말 넘길 생각하지 말라라고 강하게 경고를 했습니다. 하노이 노딜 이후 김영철의 강한 경고 상당히 이례적이죠. 두 정상 간의 친분 관계를 내세워서 시간을 끌려 한다면 어리석은 망상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앞서 북한의 김정은은 금강산 내에 있는 남측 시설에 대해서 보기만 해도 너절하다, 다 치워버려라 라고 이야기를 해서 논란이 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문 대통령은 과연 뭐라고 답했을까요? 잠시 후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엔 경향신문입니다. 자, 문재인 대통령께서 정시 확대를 시사한 이후에 교육부가 하루 만에 입장을 바꿔서 정시를 확대하는 방향에 대해서 검토 중인 것이 알려지자 학부모와 수험생들은 반발하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실험실 생쥐냐? 오늘 조간신문에는 이런 학부모의 반발의 내용도 인터뷰되고 있습니다. 잠자는 고3 교실 재현될 것이다 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대입 중심의 고교 교육, 주요 대학의 한정에도 파장이 일 거라는 겁니다. 언제는 수행평가라더니 이제는 정시를 외치고 있는 못 믿을 교육부의 정책에 대해서 우리 학생들의 마음만 타들어가고 있다는 비판의 기사가 오늘 경향신문에 실렸습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엔 서울신문입니다. 자, 이것도 문제입니다. 분양 입주권, 요즘 부르는 게 값이라는 겁니다. 정부가 집값 안정을 하기 위해서, 부동산을 잡기 위해서 오히려 부동산 상한제까지 발표하면서 강하게 키를 쥐고 있지만 이게 역설적으로 오히려 주택값이 오르고 있다는 겁니다. 이 부동산 분양가 상한제 추진이 되면 신축이 줄어들 것이다 라는 이 공포감 때문에 요즘 분양권, 입주권 부르는 게 값이다. 더 올랐다는 겁니다. 이 역설 현상, 이거 어떻게 해결할 겁니까? 지금까지 신문 읽어주는 남자였습니다. 네, 오늘 아침 저와 함께 등판한 등판 선수 소개를 하겠습니다. 자, 저희 돌직구쇼의 전담 변호사, 월요일의 남자, 변환봉 변호사 나왔습니다. 그리고 무사히 국감 잘 치르고 한 달 만에 복귀했습니다. 민주당의 소신파, 오늘 다룰 민초의 난의 주인공, 민주당의 돌직구 초선, 박용진 의원 나왔습니다. 그리고 실력이면 실력, 인품이면 인품, 다 갖춘 분. 청와대 춘추관장, 청와대 대변인 출신, 제주도 정무부지사 출신의 바르다 박선생, 박정아 대변인 모셨습니다. 그리고 앵커 출신의 한양대학교의 장희영 교수님 모셨고요. 돌직구쇼의 시그니처 김배영 박사님 나왔습니다. 모두 어서 오세요. 네, 오늘의 키워드 3가지도 바로 공개를 하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는요, 이겁니다. ATM 머신, ATM. 은행 앞에 있는 그거 있지 않습니까? 카드 넣고 돈 빼는 거. 때에 따라선 카드 넣고 남의 통장으로 이체도 가능한 그 기계 말입니다. 이 ATM 머신, 청와대 앞에 ATM 머신에서 5천만 원이 이체됐습니다. 누가 이체한 걸까요? 이체한 분은 무슨 목적으로 돈을 이체했던 걸까요? 잠시 후에 집중적으로 파헤쳐보겠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요, 반격입니다. 최순실 정유라 모녀가 조국 전 장관 수사를 보면서 검찰이 우리를 비인권적으로 수사했다라고 반격에 나섰습니다. 무슨 얘기일까요? 세 번째 키워드는요, 불바다. 북한이 말폭탄을 시작했습니다. 금강산 우리 측 자산 다 철수시키겠다더니 이제는 미국을 향해서도 경고하고 있습니다. 북한이 겁이 없는 것 같습니다. 잠시 후에 이야기 나눠보죠. 김제 돌직구쇼 오늘의 탑뉴스로 시작합니다. 네, 오늘 탑뉴스 주제부터 바로 공개하겠습니다. 이겁니다. 조국과 청와대 앞 ATM이라고 제목을 한번 지어봤습니다. 조국과 청와대 앞 ATM. 이 둘은 과연 어떤 관계일까요? 오늘 가장 뜨겁고 중요한 뉴스를 지금부터 바로 소개해드립니다. 청와대 앞 ATM 머신에서 누가, 무엇을, 어떻게, 왜? 이게 지금 중요하겠죠. 정경심 교수. 지난해 1월 말 조국 민정수석 재직 당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서 WFM에 12만 주, 6억 원어치의 주식을 대량으로, 그것도 차명으로 매입했다. 검찰은 이렇게 보고 있죠. 그런데 이거 WFM이 시세보다 2억 넘게 깎아줘서 그 돈 조국 전 장관을 향한 뇌물 아니냐. 검찰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당시에 조국 전 장관의 계좌에서 정경심 계좌로 5천만 원이 흘러들어갔어요. 검찰은 그 5천만 원이 이체된 장소를 파악해냈습니다. 추적해냈습니다. 오늘 중앙일보 보도에 따르면 청와대 근처 ATM에서, 이 장소가 청와대 앞이에요. 청와대 근처 ATM이에요. 오늘 청와대 계셨던 분 나왔어요. 박정아 대변인. 잠시 후에 여쭤보겠지만 검찰이 이 장소까지 특정했다는 거예요. 저희 돌직구쇼 멤버 검찰 출신 김광산 변호사에 따르면 계좌 추적하는 거 이거 일도 아니라는 거예요. 금방 나온다. 장소도 나온다. 그게 청와대더라. 송금 당시 시점은요, WFM의 주가가 급상승하는 시기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12만 주를 2억 원 싸게 사면 소위 대박 중에 대박이라고 할 수 있는 구매였겠죠. 그때 청와대 근처 ATM에서 5천만 원이 서둘러 이체됐다. 지난해 2월 정경심 교수가 매입 한 달 후에 장중 최고가가 7,500원을 기록했습니다. 그러니까 장중 최고가를 찍기 한 달 전에 5천만 원이 청와대 근처 ATM에서 급하게 이체됐다라는 겁니다. 자, 참여연대의 경제금융센터 소장 김경률 전 소장은요, 이 건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600만 원을 8차례 나눠 송금하고 나머지 200만 원 하면 5천만 원 송금 가능하다. 조국 계좌를 열어서 정경심과 어떤 이해관계가 얽힌 돈인지 밝혀야 한다. 김경률 참여연대 소장 같은 경우는 참여연대 내에서도 수십만 원 돌직구 발언을 했던 진보 지식인입니다. 조국 계좌 열어야 된다. 이렇게 진보 지식인도 욕을 하고 있는 오늘 시점입니다. 자, 박재관 대변인께서 네. 청와대에 계신 게 몇 년이에요? 춘추관장했죠. 그 전에 뭐 청와대에서 일도 하셨죠. 청와대 대변인까지 했으니까 청와대 근처에 ATM이 많습니까? 적습니까? 청와대 근처 ATM 전 한정돼 있습니다. 한정돼 있다. 한정돼 있습니다. 한 손가락 한 손에 꼽힙니까? 뭐 한 손에 꼽히죠. 일단은 청와대 소위 말하는 연풍문, 예. 연회를 할 수 있는 연풍문에 주거래은행 지점이 조그만 지점이 있습니다. 연풍문 앞에. 거기에 이제 ATM기가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청와대 직원들이 근무하고 있는 비서동 3군데가 있는데 예. 몰려있는 그 3군데에 각각 2-3군데 은행에 ATM기가 있습니다. 거기도 있고. 또 하나는 저 분수대를 조금 내려오면 소위 말하는 전 민정의 다른 팀들이 있는 예. 창성동 별관이라고 있죠. 창성동 별관 창성동 아니죠? 별관에 이제 ATM기가 있고 분수대 근처에 하나 더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춘추관에 또 ATM기가 있고 요렇게 해서 쓸 수 있는 ATM기가 있고 만약에 지점을 간다면 거의 이제 통일시장까지 가야 은행 지점들이 거기 이제 몇 군데 있죠. 자, 그러면 지점을 가기에는 통일시장까지 너무 멀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청와대 바로 앞에 한 4-5개 ATM이 있다라는 건데 박정아 대변인께서도 청와대 근무하실 때 급하게 살다 보면 ATM에서 돈 찾을 일 있잖아요. ATM 이용하셔서 송금하신 적 있으세요? 저는 그러니까 제가 이제 대변인 할 때는 저도 조그만 차가 나오는데 네. 급하게 쓸 수 있게 차가 나오는데 근무하면서 사실은 통일시장에 있는 데까지 지점 가기가 멀어요. 은행 지점까지 가기. 그것도 한 10여 분이면 갔다 올 수 있는 건데 그것도 멀기 때문에 저는 주로 비서동에 있거나 아니면 춘추관에 있는 ATM기를 많이 썼습니다. 그럼 그 ATM, 청와대 근처 ATM을 쓸 때는 주로 급할 때, 시급할 때, 바쁠 때, 긴급하게 돈이 요구될 때 그때 썼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뭐 춘추관장 대변인을 했지만 민정수석은 훨씬 더 많은 일이 이게 있고 바쁘잖아요. 예. 그러니까 지점까지 가기는 어려웠을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 다 ATM기를 많이 사용을 하지 않을까. 특히나 빨리 송금을 해야 되거나 아니면 지점 가서 창구에 있는 직원을 마주치지 않고 무언가 일을 해야 될 때 그때는 아마 ATM기를 다 쓰죠. 저도 그래서 ATM기를 많이 썼습니다. 보세요. 오늘 검찰이 추적한 바에 따르면 청와대 근처에 있는 그 ATM기 중 한 군데서 조국 전 장관의 계좌에서 5천만 원이 정경심 교수에게 이체됐는데 그렇다면 이 이체된 돈은 굉장히 급박하게 이체됐다라고 보는 게 상식적이겠군요. 그게 보통 ATM기를 쓰면은 그 한 번 이체 한도가 600만 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600만 원을 해서 5천만 원을 입금을 하려면 굉장히 바쁘게 움직여야 되는데 지점까지 갈 수 없고 바로 그 ATM기에서 뭔가 급히 보내줘야 될 용무가 있었기 때문에 저는 거기서 ATM기를 여러 번 동작을 하면서 쓰지 않았나 이렇게 추정을 합니다. 이거 누가 보낸 걸까요? 이게 지금 현재는 조국장 ATM기에서 직접 나 비밀번호도 써야 되고 그런데 누굴 시킬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예. 내 통장에 뭐 가령 급하게 옆에 있는 직원한테 부탁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직접 했을 텐데 저는 직접 해서 정경심 교수한테 직접 보내기 위해서 그리고 다른 사람이 많이 알지 못하게 보내기 위해서 청와대 ATM기에서 급히 조작을 해서 보내지 않았나 이렇게 추정을 해요. 만약에 박정아 대변인 말씀대로라면 조 전 장관이 왜 이렇게 급하게 ATM에서 보낸 거예요? 그 시점에? 이제 뭐 다 아시는 것처럼 사실은 당시에 그 WFM의 주가가 한 7,000원 정도? 예. 이런 정도였는데 지금 수사 내용대로라면 정경심 교수는 5,000원 상당으로 주식을 매입을 했다는 거 아니에요? 예. 그래서 지금 당장 무언가 주식을 살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 2억 얼마를 깎아준다고 하는데 얼마가 이제 차익이 생길 수 있는
그 시간이 있는데 빨리 송금을 해야 되고 있는 돈 다 끌어 모아서 어디선가 송금을 해서 주식을 사야 되니까 아마 저렇게 ATM기를 이용을 해서 예. 부인에게로 송금을 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 않으면 도저히 해석이 되지 않아요. 예. 일각에서는 조국 전 장관을 수호하는 분들 중에 남편의 계좌는 아내가 관리하기 때문에 조국 전 장관 모르게 정경심 교수가 남편의 계좌에서 자기의 계좌를 옮긴 거다라고 주장하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그렇다면 방배동에 자택에 그냥 있었거나 청와대니까 ATM이 혹은 저쪽 그 경상도에 있는 동양대에 근무 중이거나 했던 정경심 교수가 청와대까지 와서 송금을 했었어야 되는 거죠. 말도 안 되는 얘기다.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리고 저라도 우리 집에서 돈이 필요하다 그러면 100만 원, 500만 원 급히 송금해달라면 뭔 일이야? 물어볼 수밖에. 근데 무려 5천만 원이나 글쎄 저거를 몰랐다고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새록새록 계속 드는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김변 박사님, 조국 전 장관이 그러니까 청와대에 계셨던 분의 상식적인 판단으로는 급하게 5천만 원을 청와대 근처 ATM에 가서 여러 차례 비밀번호 누르고 아내에게 전송을 했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조국 전 장관은 WFM의 자금 흐름에 대해서 나는 알지 못한다라고 수차례 얘기해 왔잖아요. 만약에 이것이 사실이라면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의 자리가 굉장히 한가한 일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저도 하루 종일 좀 바쁘게 지냅니다. 그래서 가끔 아내가 여보 카드값 내야 되는데 돈이 부족해 등으로 뭔가 요청하게 되면 모바일 뱅킹을 활용하는데요. 그러면서도 돈을 낼 때 넣는 한도가 있지 않습니까? 한 2번, 3번에 나눠서 넣게 되면 나 진짜 바쁜데 지금 꼭 해야 되니라고 물어보게 되거든요. ATM에서 돈을 넣었다는 것은 지금 현재 600만 원씩 8차례 그리고 더 나가서 200만 원을 한 번 더 넣어야 되기 때문에 총 9번의 거래를 해야 됩니다. 김진 기자는 태어나서 ATM 기기에서 9번의 거래를 혹시 해본 적이 있나요? 저는 ATM에서 계좌 송금도 잘 못합니다. 저도 계좌 송금을 한 번 해본 적이 없습니다. ATM 기기에서. 은행 창구파예요. 그런데 이렇게 9번의 번거로움을 감수하고서 할 수 있을 정도라면 아내한테 반드시 물어보겠죠. 아니 도대체 뭐 때문에 이렇게 급하게 돈을 넣어달라는 거야? 라고 물어봤을 거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일단은 조국 전 장관이 그 ATM기에 갔는지 아닌지에 대한 여부를 이제 기자들이 물을 겁니다. 그럼 조국 전 장관은 하나만 답변한대요. ATM 기기에서 내가 송금한 적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여부를 일단 확인해주면 이 상황이 조금은 클리어하게 명백해질 거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다급하다라는 표현을 조금 썼는데 제가 오기 전에 이 WFM이라고 하는 주식회사의 주가를 한번 쳐다봤습니다. 이게 1월 초에 있었던 주가는 4,500원에 시작을 해요. 근데 1월 중순, 1월 19일에 가게 되면 5,100원 정도가 됩니다. 1월 말이 되게 되면 7,270원이 되게 되죠. 전체적으로 한 50% 이상이 쭉 올라가게 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되는 건데 여기서 박정화 대변인이 얘기했던 부분들처럼 2,000원을 넘게 쌓일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데 만약 여기에 더 많은 돈을 담지 못하면 손해를 보는 것 아니냐라는 판단 하에 있는 돈들을 더 끌어모으려고 했던 것 아니냐. 지금 이렇게 추정이 가능한 대목으로 보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조국 전 장관이 답해야 될 차례입니다. ATM 기기에서 돈을 낸 적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기록은 나와 있으니까. 자, 그러면 변한봉 변호사님. 민정수석 재직 당시에요. 고위공직자, 청와대 민정수석, 대통령의 페르소나, 분신이면 차명으로 주식을 보유해서는 안 되고 주식 거래를 해서도 안 됩니다. 그런데 조국 전 장관이 본인이 가서 WFM에 아내가 급하게 사야 되니까 2억 얼마 싸게 해준다니까 빨리 돈을 넣었다는 것도 다 알고서 본인이 이체를 해줬다면 조국 전 민정수석 어떻게 되는 겁니까? 고위공직자법 위반입니까? 말씀하셨던 게 공직자윤리법과 이제 뇌물죄 두세 가지를 검토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그 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전제 조건이 충족이 돼야 될 겁니다. 먼저 조국 전 장관이 이체했던 돈이 주식 매입 대금으로 사용됐다라는 것. 그것은 사실 계좌를 열어보면 간단히 알 수가 있거든요. 간단히 알 수 있다. 조국 전 장관 계좌에서 정경심 씨 계좌로 돈 이체가 됐었고 그 돈으로 주식을 샀다라고 한다는 시가지 연관성만 있으면 그것은 뭐 이 돈이 주식 매입이라는 것은 그대로 인정이 될 수가 있을 거고요. 날짜는 지금 같은 날짜로 나왔어요. 근데 어차피 뭐 정경심 씨가 뭐 또 현찰의 통장에 뭐 서울 수억이 있을지는 않을 테니까 돈이 5천만 원 걸려왔으면 기존에 또 합쳐서 아마 주식을 샀을 걸로 보여집니다. 그러면은 조국 전 장관이 건네줬던 돈은 주식 매입용이라는 것에 그냥 입증이 될 것 같고 두 번째로 그러면 정경심 씨가 이 주식을 내가 시가보다 싸게 산다. 앞으로 오를 호재를 알고 미리 산다라는 것을 인식이 있어야 될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 조국 전 장관도 알고 있었다라는 점이 있어야 될 겁니다. 근데 사실 그거는 아까 이제 앞서 김병민 박사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만약에 우리가
친구 사이에 내가 지금 사정은 말할 수 없고 급할 일 있으니까 1,000만 원 빌려줘. 2주일 후에 돌려줄게라고 하면은 용돈을 물어보진 않겠죠. 근데 자기 배우자가 5천만 원 지금 급하게 보내줘. 아니 난 민정수석이고 국정을 하는 사람인데 내가 어떻게 보내냐. 급해 무조건 보내줘 하면은 용도를 안 물어볼 사람은 없겠죠. 그 가운데서 남편이 내 배우자가 5천만 원을 넣어달라고 해서 그냥 아무 이유 없이 넣어줬다. 민정수석이가 바쁘긴 하지만 ATM 가서 10분, 20분 정도 걸리면서 해줬다. 그거는 전혀 납득할 수 없는 항변이겠죠. 통상적으로. 그러면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돌다리도 두들겨 봐야 되니까 그 외 이건 남편들에게 좀 물어볼게요. 아내가 이유를 묻지 말고 나한테 지금 급하게 돈을 줘라고 하면 얼마까지 그냥 이유 안 먹고 줄 수 있어요? 저는 1,000단위 넘어가는 금액을 집사람한테 항상 확인을 하고 1,000원? 1,000만 원 넘어가는 돈. 1,000만 원 넘어가면. 근데 솔직히 집사람이 한 뭐 200만 원, 300만 원 정도 돼 가끔 요청을 합니다. 제발 이번엔 이유를 묻지 말고 200만 원 좀 보냈으면 좋겠어. 평소에 너무 안 주시는 거 아닙니까? 충분히 생활비를 주죠. 예. 네, 어쨌든. 그게, 돌려주면 이제 한 2, 300 정도 집사람이 뭐 용도를 묻지 말라면 보내줍니다. 예. 나중에 집사람이 한 두 사람과 얘기해요. 사실 그때 뭐 장모님이 뭐 치과집을 받아야 되는데 좀 내가 해드리고 싶었어. 아니면 시댁에 일이 있었는데 그냥 해드리고 싶었어. 말 안 하려다 나중에 얘기를 하는 거야라고 얘기를 다 하기는 하죠. 근데 한 2, 300단위 한 500만 원 이하 정도 얘기할 때는 저는 그냥 주기는 합니다. 예. 근데 그 넘어가는 금액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묻죠. 안 그러면 그럼 못해라고 얘기를 하죠. 그렇군요. 박용진 의원님의 저 사모님도 제가 여러 차례 뵀잖아요. 그 박 의원님께서는 한 얼마 정도를 아내분께서 이유 묻지 말고 입금해줘라고 했을 때 묻지 말고 입금이 가능하세요? 얼마까지? 지금 그분이 이 방송을 보고 계십니다. 그분이 그래서 거짓말하죠. 거짓말할 수 없어서 저 되게 쪼잔한 남편입니다. 예. 에? 얼마요? 네, 얼마요? 몇십만 원도 물어봤던 것 같습니다. 그 조국 전 장관은 일정이 변함은 변호사가 변함은 문제야. 나쁜 사람이거나 되게 좋은 남편이거나 그러네요. 조국 전 장관은 그러면 박용진 의원은 20만 원 줄 때도 물어보는데 아니 20만 원이라 딱 찍지 마세요. 몇십만 원. 네. 조국 전 장관 안 물어봤을까요? 제가 어떻게 5천만 원. 좀 크죠. 큰 돈이죠, 사실. 모를 리 없을 것이다. 그러니까 큰 돈인 건 확실하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조금씩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저라고 제 아내를 사랑하지 않겠습니까? 변한분 변호사님만 사랑하신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 주머니에 제 통장에 돈이 얼마나 있느냐에 따라서 물어보는 강도가 달라지는 거기 때문에 금액을 딱 찍어갖고 부부간의 사랑과 신뢰를 측정할 수는 없습니다. 저 동의해요. 예, 5천만 원이 크다 작다 크죠. 그러나 그걸로 묻느냐 안 묻느냐는 조금 다르죠. 사실은. 저는 반드시 묻습니다. 장희영 교수님, 그렇다면 조국 전 장관도 합리적으로 물어봤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은 정 교수가 만약에 WFM의 주식을 차명으로 구입하는 데 있어서 그것도 시세보다 싸게 뇌물의 의심까지 살 만한 정황을 받고 그 돈에 투자하는데 조국 전 교수가 알고 있었다는 얘기가 되는 거잖아요. 상식적으로는 그렇게 해석하는 게 맞죠. 지금 사실은 뭐 남편 아내 관계를 물었습니다만 조국 전 장관이 그 당시 민정수석이었어요. 그냥 일반 부부 관계로 예를 드는 것 자체가 저는 지금 불합리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몇십만 원이 아니라 몇천만 원 금액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이런 자리에 있을 때는 예를 들어 이럴 수 있어. 정말 난 아내를 너무 신뢰하고 모든 경제적인 재테크는 아내가 다 하니까 1억이 아니라 5억을 보내달라고 해도 나는 평소에는 보내줬더라도 지금 현재는 민정수석이었잖아요. 그 당시에는. 그럴 때 보면 몇백만 원 오가는 것도 사실은 가족들에게 다그치고 조심해야 된다. 우린 이러면 안 된다라고 재차 묻는 게 맞죠. 물론 본인들은 이게 차명이기 때문에 우리가 산 게 아니다라고 우길 수 있습니다만 그렇더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솔직히 아무도 납득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게다가 청와대 근처에 ATM 기기라면 역시 우스갯소리처럼 말했지만 뭐 정경심 씨 거기까지 와가지고 ATM 기기에서 본인이 자체로 송금했을 리도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뇌물로까지 볼 수 있다는 그 금액 5천 원대에서 7천 원대 팔았다고 쉽게 이야기를 하고 뭐 2억 원 이상의 차익이라고 합니다만 퍼센트를 굳이 따져드리면 40%가 넘는 수익입니다. 주식 그렇군요. 해보시는 분들 생각해보세요. 40% 수익 볼 수 있는 투자 누가 감히 할까요? 한다면 정말 투기 비슷하게 그냥 뭐 아직 아무런 근거 나와 있지 않은 바이오라든지 이런 것처럼 국가 사업으로 2차 전지 민다. 이럴 때 그냥 공시성으로 몇십 %씩 몇 배씩 뛰는 투기성 주식이 아닌 이상은 40% 수익 얻는 거는 일반인 워렌 버핏도 연 5%가 안 되는 수익을 내고 있거든요. 그렇군요. 그러다 보니까 말도 안 되는 수익이라는 것도 알고 있고 조국 전 장관이 몰랐을 거라는 것도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지 않는 부분이죠. 예. 그렇기 때문에 검찰은 이번 주 안에 빠르면 조국 전 장관을 소환을 할 방침입니다. 조국 전 장관의 소환을 앞두고 검찰이 증거 다지기에 나서고 있습니다.
정경심 교수 구속 후 두 번째 소환 조사 받았어요. WFM 12만 주 매입 당시 조국 계좌에서 5천만 원 이체받은 경위에 대해서 검찰이 계속 묻고 있어요. 그때 왜 남편에게 5천만 원 계좌 이체 받았습니까? 남편이 청와대 근처 ATM에서 5천만 원 송금했는데 맞죠? 계속 검찰이 물어봤다는 겁니다. 그리고 검찰은 정경심 씨의 녹취록도 확보했어요. 정경심 교수가 관계자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한 녹취록을 확보했다는 겁니다. WFM 주식으로 더 이득 볼 수 있었는데, 돈 더 벌 수 있었는데 그걸 더 못 벌어서 아쉽다라고 얘기한 녹취를 갖고 있다는 겁니다. 정경심 씨는 그런데 혐의 대부분에 대해서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검찰은 정경심 투자 알고 있었을 가능성, 누가? 조국 전 장관이. 이쪽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공직자윤리법 위반, 그리고 뇌물죄 적용을 검토 중이다. 이르면 이번 주 안에 소환할 방침이라는 겁니다. 자, 결국은 앞서 우리 법조인들이 얘기했던 것처럼 공직자윤리법 위반과 뇌물죄 두 개를 다 적용할 것을 박정하 대변인, 지금 검찰은 검토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지금 앞서 우리가 쭉 얘기했던 것처럼 WFM 주식이라든가 아니면 코링크 피해에 대한 투자금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재산 신고를 하면서 예. 전혀 본인이 몰랐을 수가 있을까라는 얘기를 많이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재산 신고하면서 직접 투자하면 안 되고 뭐 투자금이 있었는데 신고를 안 하고 이런 거에 대해서 모를 리가 없었기 때문에 재산 신고를 불투명하게 한 공직자윤리법에 문제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 거고요. 지난주 우리 전 종천 의원님 나와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좀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2억 4천만 원 차익이 생길 수 있는 WFM의 주식을 받았다면 그게 전형적으로 지금 그 주식시장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뇌물의 형태이기 때문에 예. 뇌물죄도 피해갈 수 없다라는 상황으로 가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인턴 증명서 관련한 이런저런 건에 대해서는 어쨌든 여러 정황상 빼박. 나머지 우리가 정말 문제가 있었을까라고 생각했던 사모펀드 관련해서도 조국 장관이 연루됐다는 증거들이 이렇게 나오고 이에 따라서 공직자윤리법, 뇌물죄 이런 것까지도 지금 검찰이 검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자, 이르면 이번 주에 조국 전 장관의 소환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대목입니다. 그런가 하면 적전분열이라고 하죠. 정경심 교수와 조국 전 장관의 오촌 조카 사업상 굉장히 동업관계를 지금까지 보여줬는데 두 사람이 등을 돌리기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내가 사기꾼이라고 정경심에게 화난 조국 조카. 정경심 측은 지난 23일 영장실체심사 때 이렇게 얘기했죠. 사모펀드 의혹은 남편 조카 혐의가 무리하게 더 씌워졌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자, 그러자 조국 조카 측 변호인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처음부터 정경심이 조 씨를 사기꾼으로 볼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러니까 조국 장관 조카 입장에서는 형수잖아요. 야, 처음부터 형수가 나를 사기꾼으로 볼 것이라고 내가 미리 예상한 바 있지.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시조카와 형수가. 죄가 없는데 남의 죄를 뒤집어 썼다는 식의 얘기를 듣고 너무 조국 조카가 화가 났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지금 어떻게 보면 김배민 박사님, 네. 두 사람은 WFM과 코링크를 설립하는 데 있어서 마치 한 몸처럼 움직였던 사이였잖아요. 네, 맞습니다. 조국 전 장관이 청문회를 하기 전에 조범동 씨는 해외로 도피해 있었던 상황이고 도피하기 전에도 뭔가 모종의 통화를 한 것 아니냐라고 검찰이 보고 있었던 상황인데요. 이쯤 되면 이제 조범동 씨가 관련된 내용의 진실, 그러니까 판도라의 상자의 문을 여는 것은 아닌지라고 하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일단 조범동 씨 입장에서는 정경심 교수의 주장은 나는 이 사모펀드에 투자를 하거나 아니면 조범동에게 돈을 빌려줬을 뿐인데 여기에 대해서 실질적인 피해자에 불과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조금 전에 우리 녹취록을 보게 되면 조금 더 벌 수 있었는데 아쉽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예. 더 벌 수 있다라는 건 사실 이 주식에 대해서 차명으로 매입해서 가지고 있지 않으면 더 벌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비추어 보건대 정경심 교수가 주장하고 있는 내용들에 대해서 이 오천주가 조범동 씨는 야 이거 나보고 혼자 다 뒤집어 쓰라는 거냐라고 생각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고요. 저는 여기서 두 사람 다 피해자 운운하는 얘기들은 더 이상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결정적인 이유는 조금 전에 우리가 WFM 주식 7,000원에 달하는 상황에서 5,000원 정도의 정경심 교수가 주식을 싸게 샀다고 얘기하는데요. 일반 우리가 흔히 개미라고 부르는 개인 투자자들은 그 7,000원 꼭지 상투인 상황에서 WFM 주식을 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미처 빠져나오지 못한 채 이 사건이 터지고 나서 WFM 주식은 지금 1,000원대 초반까지 내려가 있고 거래가 정지가 돼 있어요. 예. 잘못하면 상장 폐지가 되게 되면
7,000원에 샀던 돈이 휴지 조각이 돼버리는 겁니다. 일반 개미들은 정말 이 사건으로 인해서 피해를 보고 있는 일반 투자자들 입장에서의 피해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지 조범동 씨나 정경심 교수 모두 다 이 사건에 대해서 그런 사람들에 대한 일말의 죄의식을 저는 찾아볼 수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여기에 대한 사건의 진실을 밝히는 일이 그래서 중요하고 이 일이 조국 전 장관이 청와대 민정수석이던 시절에 일어났던 일이기 때문에 사건의 진실을 규명하는 일이 그래서 중요합니다. 자, 그런가 하면 검찰은 앞서 기각됐던 조국 전 장관의 동생에 대해서 역시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조국 전 장관 동생의 구속영장 재청구에 혐의를 한 가지 추가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각종 민원을 해결해 주겠다고 이야기하고 다녔다는 겁니다. 권솔 기자가 이 뉴스는 단독으로 취재했습니다. 검찰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동생 조모 씨가 부정한 돈을 받은 혐의를 추가로 포착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조 씨가 각종 민원을 해결해 주겠다며 여러 차례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수사 중입니다. 공무원의 직무나 금융기관 업무와 관련된 사건에 개입해 이권을 챙기면 알선 수재와 변호사법 위반 혐의 등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앞서 검찰은 조 씨가 뒷돈을 받고 웅동중학교 교사를 채용한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에서 기각당했습니다. 웅동중 교사 채용 당시 돈 받은 적 있으십니까? 조 씨는 영장 기각 이후 검찰에서 추가 조사를 받았고 지금은 부산의 한 전문 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건강 상태 어떠신지 좀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조 씨는 상가 계단에서 넘어져 허리 디스크가 악화됐다고 주장했지만 불편함 없이 걷는 모습이 담긴 CCTV가 공개돼 건강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져 왔습니다. 조 씨 측은 검찰이 의료 기록 열람을 요청해 모두 동의했다며 구속영장이 재청구되면 휠체어를 타고서라도 구속영장 심사 법정에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검찰은 조 씨에 대해 알선수재와 변호사법 위반 등의 혐의를 적용해 이번 주 초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할 방침입니다. 채널A 뉴스 권솔입니다. 자, 청와대 근처 ATM에서 조국 전 장관이 5천만 원을 이체했다. 검찰이 이 정황을 포착했는데 과연 이에 대해서 조국 전 장관 뭐라고 해명을 할지 해명을 하면 저희가 조국 전 장관의 해명도 반영을 해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이번엔 저희가 준비한 두 번째 주제입니다. 자, 민주당 내부에서 초선 의원 몇 명을 중심으로 자성론이 나왔습니다. 더 나아가 당 지도부 책임론까지 나왔습니다. 그런데 민주당 지도부가 침묵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뉴스를 보면서 민초의 난이라고 이름을 붙이고 싶습니다. 민주당 초선의 난이란 뜻입니다. 들끓는 당대표 책임론 함께 보시죠. 백석도 불투명하다. 들끓는 이해찬 책임론. 먼저 불출마 선언한 초선 이철희 의원. 조국 정부 거치면서 가장 답답했던 건 당이 대통령 뒤에 숨는 것이다. 민주당이 무기력해진 책임의 상당 부분은 이해찬 대표에게 있다. 라고 불출마 선언했기 때문에 이철희 의원은 무서울 게 없어요. 공천과 관련해서. 그냥 돌직구예요. 아시다시피 이철희 의원은 돌직구 1기 멤버 출신이잖아요.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의 한 초선 A 의원은요. 이대로 총선 치렀다간 20년 집권은커녕 백석도 불투명. 또 다른 B 의원은요. 조국 꽁무니만 쫓아다녀 놓고 이제와 공수처니 검찰개혁 부르짖는 모습이 이해찬 반장을 둔 봉숭아 학당 같다라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리고 지난주 민주당에 의총이 있었는데요. 여기서 쇄신 발언한 사람도 3명뿐이었다는 겁니다. 먼저 저희 돌직구쇼 멤버인 초선 조홍천 의원. 머리와 행동이 따로 가야 해서 많은 의원들이 조국 사태 때 지옥을 맛봤다. 왜 이렇게 당이 조국에 집착하는지 모르겠다. 당이 처대도 아니고 라고 돌직구 의총에서 알렸어요. 그리고 오늘 제 옆에 나와 있는 박용진 의원 초선 검찰개혁에 무리한 방점 두지 말고 경제 민생으로의 국면 전환 필요하다. 조국 접고 여당으로 사이클 하자 라고 얘기했던 거예요. 그리고 또 다른 초선 김혜영 샴푸 쓰는데 찔끔찔끔 나오다가 갑자기 안 나오는 상황 아니냐라고 쇄신 발언을 했는데 그 의총의 수많은 의원 중에서 조국 사태에 대해서 당을 비판한 의원은 딱 이 3명뿐이었다. 딱 이 3명뿐이다. 박용진 의원님. 네. 정말 이 3명뿐이었어요. 그렇습니다. 그날 의총에서 여러 의원님들이 말씀을 하셨는데 주요하게 그날 논의의 어떤 방점은 이른바 계엄령 검토 문건 그것을 둘러싼
뭐 이야기들이 좀 많았고요. 이른바 조국 사태와 관련된 당의 그 어떤 후속 조치와 관련해서 논의가 없어서요. 결국은 맨날 떠들던 사람들이 다시 보면은 예, 또 박용진, 나갔어요. 조응천, 뭐 이철이, 김혜영 뿐이에요. 그렇게 됐죠. 그런데 저는 약간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지금 의총을 열면 의총은 민주주의의 장인가 거기서 어떤 얘기가 나오든지 간에 어쨌든 밖으로 뭐 알려지기는 합니다만 거기서 책임 있게 얘기하고 자기 이름을 걸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 맞지 익명을 전제로 해가지고 그 언론에 기자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방식은 국민이 선출한 국회의원으로서는 조금 적절치는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떳떳하게 해라. 예, 그리고 두 번째로는 더불어민주당의 초선들이 좀 제법 있죠. 그러나 더 중요한 건 경험도 많고 또 여러 가지 생각도 많이 하고 깊이 하시고 계실 중진 의원들께서도 이제 말씀을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지혜를 통해서 국민들에게 많은 기대를 받았던 더불어민주당이 집권 여당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그래서 중진 의원들께서도 의총 때 말씀을 좀 주시고 지혜를 좀 나눠주시길 부탁을 드리겠고요. 초선 의원들께서도 여러 의견들이 있으시면 의총 장소에서 가감없이 말씀을 나누시고 그거를 서로 이야기를 해야 그 내부 분란 없이 잘 마무리를 하고 함께 의견들을 모아나갈 수가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 제가 조금 당황스러운 건 금요일날 의총 때 너무 이야기가 없었다는 점도 있지만 주말을 거치면서 기자들의 취재는 이렇게 저렇게 당에 막 불만을 토로하는데 정작 의총이 열리면 침묵하는 방식으로 가게 되면 정말 당이 골병들 거라고 봐요. 예. 그래서 의원님들이 조금 더 용기를 좀 내시고 했으면 좋겠고요. 다만 한 가지 의견이 좀 다른 게 있습니다. 초선 의원들끼리 서로 얘기를 했을 때 이철희 의원님처럼 그 지도부 책임론을 얘기하는 분들은 아주 소수였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 초선 의원들 대부분이 뭔가 좀 민생과 경제로 국면을 전환하고 이슈 관리를 좀 해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은 많이들 하세요. 조국 수호 그만하고.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그 부분은 검찰이 수사가 있고요. 또 검찰 개혁과 관련된 부분은 우리 국회에서 어떤 그 패스트트랙에 의해서 절차적으로 좀 밟아가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국민들께서는 조국 논란과 그 검찰 개혁이라고 하는 두 부분에만 집권 여당이 몰두하는 것처럼 보이는 것에 대해서는 대단히 실망스러워하실 거기 때문에 지금 3, 4분기 우리 경제 성장률 0.4입니다. 엄청 충격적입니다. 4, 4분기 이게 더 낮을 가능성도 있다는 겁니다. 경제부총리는 2019년 올해 경제 성장을 2.0에서 2.1로 보고 있습니다만 대부분의 많은 전문가들은 1점대로 하락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게 내년 초반기에 그럼 발표될 겁니다. 1월달, 2월달에. 총선 앞두고 이 경제 성장률이 발표됐을 때 그 충격 어떻게 할 겁니까? 집권 여당이 계속 이렇게 그 국민들이 볼 때는 조국 논란, 그 다음에 공수처에만 빠져 있어서 다른 거에는 관심 없는 집권 여당처럼 됐다가 그래도 경제 성과가 잘 나왔다더라. 그러면 다행이지만 그런 상황에서 이렇게 경제 성적이 잘 안 나오게 될 경우에 총선 앞두고 밀어닥칠 국민적인 비판, 지탄, 충격 이거를 감당을 어떻게 할 건지를 저는 의총에서 공개적으로 질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과 관련해서 지도부가 책임 있게 이 방향을 좀 잡아야지 그렇지 않으면 좀 걱정스럽다고 말씀을 드린 거고요. 이것과 지도부 책임론은 좀 다릅니다. 그러니까 저는 대안 없이 지도부 책임론을 얘기하는 건 무책임한 지도부에 대한 책임론이고 그것은 자칫 당내 새로운 혼란과 국민들이 보실 때 정말 무책임하게 자기들끼리 찍고받고 싸우는구나 이렇게 될 가능성이 있어서 저는 질서 있는 퇴각 그다음에 질서 있는 국면 전환 이것을 다시 한번 요구를 합니다. 참 박용진 의원 말씀이 맞는 말씀이시고 사실은 이제 용기를 내서 또 돌직구 이슈에서 소신 발언해 주셔서 저는 참 감사드린데 제가 한 가지 걱정인 게 오늘 아침에 제가 이 기사를 봤어요. 실제로 지금 기사가 떠 있는데 박용진, 조응천, 금태섭, 김혜영에 대해서 표적 공천을 할 것이다라는 얘기가 당 내에서 돌고 있다. 이 기사가 지금 떴거든요. 이 말은 쉽게 말하면 소신 있는 발언한 조국 수호 동참 그만하자는 박용진, 조응천 등등 공천 안 주겠다는 얘기잖아요. 표적 공천. 들으셨죠? 오늘 기사 보셨죠? 네, 저도 봤습니다. 그게 겁 안 나세요? 겁나죠. 우리 김진인 앵커는 지금 표적 공천이라고 표현했는데 기사는 저격 공천이라고 나왔더라고요. 저격. 그러니까 조준도 안 하고 그냥 쏠 것 같은 분위기라는데 실제 그래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분명히 말씀드리는데요. 그거는 우리 국민들께서 일종의 트라우마가 있으실 텐데
박근혜 대통령 당시에 박근혜 대통령이 자기 말을 듣지 않는 유승민 원내대표를 비롯한 이른바 비박 의원들을 겨냥해서 배신의 정치라고 규정을 하고 청와대 위에서 책상을 두들기는 모습을 국민들 앞에 고스란히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최경환 또 이한구 이 의원들이 선대위원장으로 혹은 친문 좌장이라는 이름으로 완장 차고 다니면서 비박들에 대해서는 누가 진박인지 감별하겠다 해서 진박 감별사 논란이 있었고요. 결국 이 논란 끝에 그 당시 김무성 당대표가 그 당대표 직인을 들고 도주하는 이른바 직인 들고 나르샤 논란이 또 있었습니다. 그래서 망한 겁니다. 그 집권 여당이. 그래서 그 대통령이 탄핵을 당하는 상황까지 몰린 건데요. 더불어민주당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당내에서 충분히 소통하고 있고 비판도 가능하고 그에 대해서 당대표가 그리고 당의 원내대표가 귀를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청와대와도 계속해서 소통을 하고 있기 때문에 특히 비판하는 의원들과 청와대가 더 많이 이야기를 나누고 있기 때문에 저는 그런 기사는 그냥 기우에 불과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런데 우려스러운 건 이해찬 대표의 반응입니다. 이해찬 대표 측, 조국 사태 당시 별다른 말 없던 의원들이 뒤늦게 대표에게 뭘 책임져야 하는 건지 모르겠다. 시스템 공천하에 총선 치른다는 전략은 변화 없다. 내가 총선의 키를 주겠다. 너네 조국 때 얘기 안 했잖아. 라고 묵살하고 가는 분위기인데, 자, 박용진 의원께서는 박정환 대변인 그런 당 아니다라고 했지만, 지금 보면 의총 때 앞서서 조홍천 의원이 나와서 그 뇌물갑니다. 박용진 의원 더 앞서서 유시민 이사단 등등에게 빠져라. 이런 말 한 분, 세네 분이 끝이에요, 분위기가. 일단 이제 사실은 저희가 집권 여당에 바라는 건 뭐냐면 국민들의 얘기를 대통령과 청와대에 옳게 전달하는 그 창구의 일환으로서 집권 여당에 바라는 게 있잖아요. 지금 조국 사태를 통해서 지금 몇 달째 우리나라가 한 걸음도 앞으로 못 가고 두 조각으로 쫙 나뉘어져서 이렇게 했는데, 과거 보면은 그 대통령께 이 건에 대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은 이낙연 총리, 노영민 실장, 그리고 정작 이해찬 대표다라는 얘기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이분들이 대통령께 빨리 직언을 해서 이 건을 정리할 수 있도록 해달라라는 말씀들을 많이 했는데 사실은 아무 일도 없었거든요. 그리고 결국엔 지금까지 와서 조국 장관은 사퇴하고 아직도 조국 사태에서 우리가 나라가 완전히 헤어나지 못하고 있는데, 아마 이분들이 얘기했던 거는 그런 역할을 기대를 했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해찬 대표는 당을 완전히 장악을 하면서 전혀 말 못하게 했던 것들이 지금 삐죽삐죽 튀어나오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인데요. 박용진 의원께서는 지금 애써 질서 있는 퇴각이라는 표현을 쓰셨지만 제가 볼 때는 제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무슨 인적 쇄신 이전에 사실은 현재 상황에 대한 인식의 문제에 대해서 한번 민주당 내에서 바라봐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해찬 대표가 지금의 상황까지 쭉 오는 동안, 이해찬 대표뿐만 아니라 민주당 지도부가 지금의 상황까지 쭉 오는 동안, 그리고 조국 장관이 그만두고 난 이 시점에도 한 번도 국민에 대해서는 유감이나 사과나 이런 표현을 하지 않았어요. 이렇게 되면 점점 더 조국 사태에 말려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국민들이 바라는 거는 인적 쇄신이나 이런 거 이전에라도 진솔된 유감이나 사과 표현이 있으면 그나마라도 민주당 내가 변할 수 있는 무언가가 움직일 수 있는데 그런 것이 안 보인다. 그리고 오히려 대표가 뭘 잘못했는데 나는 총선 시스템 공천에 의해서 치르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으니까 인식의 갭의 차이가 좀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점에서 지금도 민주당 지도부가 다시 한번 생각해서 왜 국민의 얘기를 대변하고 있는 이 용기 있는 초선들이 이런 얘기를 하는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줬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있고요. 그나마라도 민주당은 그래도 이런 얘기들이 막 나올 수 있는 생기라도 있는 당이기 때문에 마지막이라도 이렇게 좀 기대라도 해본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민주당의 민초에 난 소식 전해드리고 있는데 국회 이야기 나온 김에 한국당 소식도 전해드리겠습니다. 황교안 대표가 4년 만에 박정희 전 대통령의 추모식에 참석을 했는데 배신자라는 야유 소리를 들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환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수고하시는 날 소개해 주시고 시대 정치에 대해서 감사하겠습니다. 박정희 대통령께서
우리 어려웠던 대한민국의 경제를 되살리는 그런 산업화를 이룩하는 그런 큰 업적을 남기셨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그 어려운 대한민국을 부강한 나라로 만들었는가에 관한 리더십에 관해서도 같이 좀 생각을 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특히 경제가 어려울 때 대통령님의 경제 리더십 본받을 것이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김변 박사님, 네. 황교안 대표가 한국당 지도부가 박정희 전 대통령 추모식 참석한 게 4년 만이에요? 매우 오랜만에 참석을 했던 모습으로 볼 수 있고요. 여러 박정희 전 대통령,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지지자들이 모여있던 상황이기도 했기 때문에 여기서 조금 야유라든지 안 좋은 목소리도 나왔던 것 같습니다. 사실 박정희 전 대통령은 우리가 박근혜 전 대통령과도 이 혈연 관계로 맺어져 있지만 대한민국 현대사의 확실한 하나의 역사의 일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측면을 개인적이거나 정치적인 이유로 누군가를 배척하는 목소리로 활용돼서는 저는 안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특히나 책임 있는 정치인 혹은 정치에 몸을 담았던 인사들이라면 발언에 더 신중을 좀 기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김문수 전 지사 같은 경우는 이 자리에서 박정희 전 대통령의 따님을 구하겠다, 뭐 이런 발언들을 통해서 사실은 어찌 보면 지지층과 그렇지 않은 상황들을 좀 분리시키게 되는 상황으로도 볼 수 있는데요. 과연 박정희 전 대통령이 대한민국 현대사회에서 경제를 발전시키고 앞으로의 대한민국을 이끌어가는 과정 속에서 지금 현재 있는 정치인들에게 보고 싶은 장면이 이런 분열의 장면인지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결국 이런 모든 모습들은 아직 박근혜 전 대통령이 최종적으로 사면되거나 석방되지 않고 있는 상황인데요. 총선을 앞두고 전격적인 사면 등이 이루어지는 것 아니냐, 그러면 정치권에 뭔가 본격적인 변수로 작동되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 여러 세간의 의견들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분열되는 형태들이 나오게 되는 것 같은데, 지금 현재 보수적인 정당 그리고 보수를 지지하고 있는 지지자들 입장에서는 통합의 큰 물줄기에서 함께 총선까지 나아가야 될 것이냐, 아니면 다시 과거에 있었던 탄핵 정국으로 돌아가서 지리멸렬한 보수 분열의 길을 걷는지, 여기에 대한 여러 가지 고심이 있는 상황으로 봅니다. 그런가 하면 이 광주광역시의 장휘국 교육감이 박정희 전 대통령의 서거와 관련돼서 탕탕절이라고 이른바 조롱을 했다는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박정희 서거, 탕탕절 조롱 논란, 장휘국 광주광역시 교육감인데 그제 이렇게 글을 올린 거예요. 오늘은 탕탕절, 110년 전 안중근 의사께서 이토 히로부미를 격살한 날, 또 40년 전 김재규가 유신 독재의 심장을 쏜 날 기억합시다 라고 되어 있는데, 자, 안타까운 건 장기영 교수님, 본인의 어떤 그 정치적인 신념과 이념의 어떤 방향성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예컨대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를 우리가 폄하해서는 안 되는 듯, 박정희 전 대통령의 서거 역시 탕탕절, 교육감이잖아요. 단어도 굉장히 사실은 그 사건을 아는 사람들이 들었을 때는, 그러니까 뭐 지지자고 옹호자고 많이 반대하는 사람은 상관없이 사실은 상당히 상징적이고 좀 끔찍한 단어를 썼죠. 무엇보다도 교육감이라는 분이 말씀하신 대로 교육감이. 지금 그렇지 않아도 뭐 중고등학교 수업 시간에 부적절한 발언을 한 사람들도 문제가 되고 있는 이 상황에서 그러니까 친일 감정, 그러니까 반일 감정 요즘에 많이 나오고 있고 뭐 친일파들 없으다 이런 분위기는 알겠어요. 근데 그것과 그래서 전직 대통령인데, 전 조금 전에 오히려 박정희 전 박정희 대통령에 대해서 이렇게 하는 입장이나 이렇게 반대하는 입장이나 다를 게 뭐냐 이런 생각이 사실상 들거든요. 앞서 말씀하신 마찬가지인 거죠. 김대중 전 대통령을 예를 들긴 하셨습니다만, 비슷한 예를 들자면 일베를 이제 맹비난하면서 반대편에서 똑같은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을 과연 지지할 수 있는 것이냐, 그건 아니잖아요. 표현의 자유가 아무리 있다고 하더라도 본인의 자리에 맞는 그 말이 있는 것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의식이 있다면 그거를 교육감으로서 어떻게 풀 지혜를 모아야 개인의 사적인 SNS에 그렇게 저런 식의 이제 표현으로 감정을 표현했다라는 건 매우 부적절하다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예, 참 교육감의 입에서 탕탕절이라는 얘기가 나왔다니 좀 믿을 수 없는 대목입니다. 이번엔 저희가 준비한 세 번째 이슈를 소개하겠습니다. 최순실 모녀가 조국 전 장관을 저격했습니다. 과연 어떤 이유로 저격을 한 걸까? 발단은 검찰이 최순실 씨에 대해서 새롭게 수사를 다시 시작하면서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어떤 수사일까요? 최순실 빌딩 팔고 탈세, 정유라 압수수색. 지난 1월이죠. 최순실 소유의 미승 빌딩이 126억 원에 매각이 됐어요. 그런데 검찰은 양도소득세 19억을 안 냈다 이렇게 보고 있고, 중부지방국세청 조세범 처벌법 위반 혐의로 최순실, 정유라 등 3명을 고발을 했어요.
검찰은 정유라가 매각자금 일부를 은닉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 지난 25일 정유라 2번 병원에서 휴대전화 압수수색을 진행했는데 자 이에 대해서 인권유린 주장이 나오고 있어요. 지난 25일 오후 4시 검찰이 출산 이틀 된 정유라의 병실을 찾아가서 휴대전화를 압수했다는 겁니다. 아, 이거 출산 이틀이면 사실 저도 아이를 낳아서 아는데 출산 이틀 후면은 좀 위험할 수 있는 거거든요. 안정도 취해야 되고 그때 이제 압수수색을 했다라는 게 논란거리긴 해요. 정유라 씨, 출산 이틀 후면 감염 위험으로 지인 면회도 안 한다. 난소 제거 수술로 고통이 큰 상태였고 옷도 제대로 입지 않고 있는데 검사와 수사관 2명이 무작정 들어왔다. 변호인을 통해 항의하자 여자 수사관만 남기고 나가서면도 검찰에 불만이 많아요? 라면서 시비를 걸었다. 아기에게 젖을 먹여야 하니 잠시 나가달라 부탁하니 여성 수사관 있는 데서 젖을 먹이라고 하더라. 수치스러웠다. 조국 일가 수사가 인권 침해하면 나는 인권 유린을 당했다. 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이에 대한 검찰의 반박. 정유라 씨 남편에게 영장 집행 고지한 후 밖에서 대기했다. 정 씨가 옷 갈아입고 문을 열어줘 여성 수사관이 참여한 가운데 압수수색을 진행한 것이다 라고 해명을 했지만 논란은 여전합니다. 셋째 출산을 알고도 검찰이 병실을 찾았다라는 반박도 나오고 있어요. 정유라 이전에 집을 압수수색 당할 때도 임신 중임을 알렸고 검찰이 찾아오기 직전 누군가에게 전화해 출산하실 줄 알고 물어봤다. 검찰이 몰랐을 리 없다. 검찰은 출산 사실 몰랐다라고 서로 해명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변화봉 변호사님, 네. 자, 우리가 검찰 수사의 어떤 형평성에 대해서 지금 사실은 조국 전 장관 일가 수사를 보면서 많은 논란이 있었잖아요. 최순실 정유라에 대해서 아마 많은 국민들이 그들이 지은 죄에 대해서는 얼마나 많이 분노를 했습니까? 두 사람의 수사를 놓고 봤을 때 검찰의 수사가 형평성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조금 과한 측면이 있죠. 적법 절차라는 측면에서 본다라고 한다면 정유라 씨에 대해서 압수수색 절차를 이렇게 강행하는 것이 맞느냐라는 지점은 분명히 문제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만약 이러한 기준이 정경심 씨가 입원했던 병원에서 이런 절차가 일었다면 당장 서초동 앞에서 또한 100만 시민이 모였겠죠. 분명히 과한 면이 있거든요. 그리고 당초에는 또 정유라 씨가 입원했던 병실을 몰랐다고 합니다. 그래서 병원 쪽에서도 그 환자의 그 보호를 위해서 가르칠 수 없다고 하니까 다시 병실을 찾아서 그 법원에서 영장을 새롭게 받았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추가 영장을 받아가지고 그냥 무슨 병원이나 무슨 병원 몇 호 해서 직접 영장을 재차 받아서 집행을 했다라고 하는데 사실 개인 자택이 아니라 병실이라고 한다라면 본인도 아파서 간 거기 때문에 거기다 중요한 자료를 숨겨둘 수는 없을 거거든요. 그래봤자 거의 휴대전화일 거고요. 그러면은 병실 앞에서 영장을 보여주고 우리가 들어가는 것은 환자에 좋지 않을 테니까 여기서 우리가 찾을 거는 휴대전화다. 휴대전화로 우리 이미지 받아서 가겠다. 그런 식의 절차도 가능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국가기관에서 공기관을 압수한다고 할 때도 항상 들어가서 수사관들이 다 뒤지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이런 목록의 서류가 필요하니까 이미 제출을 받아가는 식으로 가겠다라고 서로 조율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병실에서 정유라 씨가 예를 들어 휴대전화를 꼭 받아야겠다고 한다면 밖에서 휴대전화를 받아서 우린 요건 압수하니까 요것만 받아서 가겠다 해서 그 정도로 가면 되는 것이지 굳이 가서 다 확인한다라는 건 이것은 아마 그 인권에 대한 침해 시비는 분명히 나올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자, 물론 박정화 대변인, 네. 그 최순실 씨가 그 미싱 빌딩을 126억 원 어마어마한 돈에 매각을 했잖아요. 당연히 양도세는 내야 하는데 안 냈다면 그건 처벌받아야 되고 만약에 정유라 씨가 일부 자금을 은닉하고 있다면 이건 역시 검찰이 명명백백하게 파헤쳐야 되고 휴대전화도 내야 될 텐데 이들이 지은 죄의 유무죄를 따지는 게 아니라 지금 정유라 씨나 최순실 씨가 주장하고 있는 건 조국 수사와 우리와의 어떤 검찰 수사의 강도가 왜 이렇게 다르냐 지금 이거를 문제 제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최순실 씨 일가가 저지른 범죄에 대해서 옹호하고 싶은 생각은 없어요. 그리고 지금 하필 이 건에 대해서 조국 장관 일가와 비교하면서 마치 우리가 더 많은 피해를 보고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동의하진 않아요. 그러나 우리 얼마 되지도 않았어요. 2, 3주밖에 되지 않았어요. 조국 전 장관이 현직에 있으면서 여러 가지의 검찰 개혁안을 내놨는데 그중에 가장 중요하고 핵심을 이루고 있는 키워드는 뭐냐면 인권입니다. 인권. 그리고 많은 국민들이 그 건에 대해서 검찰 개혁은 필요하다라는 얘기를 했었어요. 근데 지금 보여주고 있는 이 모습은 과연 무엇인지, 어떻게 조국 장관의 부인, 조국 장관의 딸,
그리고 조국 장관은 인권을 내세우면서 인권의 그 검찰 개혁의 1호로서 혜택을 받는데 왜 이 일가들은 이렇게 업수임을 당해야 되느냐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그 죄와 행태와는 별개로 문제를 삼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죄가 없으면은 힘이 없으면 죄가 있는 거고 힘이 있으면 그냥 막 해도 되는 거고 누구는 인권이고 누구는 인권이 아니냐라는 국민들의 의견을 검찰도 좀 들어야 되는 거고 여기에 우리 젊은이들이 조국 장관 사태를 겪으면서 여러 가지 일들에 과연 우리 사회는 공정이 있느냐라고 묻는 것도 여기에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검토해볼 대목이라고 분명히 생각합니다. 네, 장윤 교수님. 정유라 씨의 주장에 따르면 셋째를 출산하고 이틀 뒤에 젖먹이 아기에게 젖을 물려야 하는데 검찰이 병실까지 들이닥쳤다라고 주장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일단 정유라 씨 주장과 검찰 주장이 조금 다르기 때문에 사실 어느 쪽에서 이야기하기는 어렵습니다만 그 팩트를 떠나서 지금 저는 박정호 대변인님 말씀이 맞는 것 같아요. 정유라 씨 주장은 일단 이거죠. 셋째 아이 낳고 이틀밖에 안 돼서 젖을 먹여야 되니까 여성이 가슴을 드러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이 가운데 이제 검찰이 휴대폰 압수수색하겠다고 들이닥치니 못 들어오게 자기가 이제 말렸으나 남편이 말렸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성 조사관을 함께 대동을 했다고는 하더라도 어쨌든 들어왔다. 여성 조사관이 수사관이 있더라도 여성이 가슴을 드러내고 젖을 먹이는 게 수치스러울 수 있는데 여성 조사관이 있으니까 그냥 괜찮다라는 식으로 들이닥쳤다라는 게 이제 정유라 씨의 주장이고 검찰 입장에서는 남편한테 사전 양해를 구하고 정유라 씨가 옷을 입은 걸 확인하고 여성 조사관을 들여보냈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걸 차치하고서라도 지금 말씀하신 대로 아마 그 정유라 씨를 옹호하는 사람은 아마 없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정유라 씨 주장에 귀를 기울이는 분들이 이런 생각이겠죠. 왜 정유라 씨가 지금 와서 이런 주장을 할까? 그 당시에 가만히 있다가 아마 조국 전 장관의 이런저런 수사 과정을 지켜보더니 저러면 안 되는 거였어? 나는 그때 이렇게 문제 있다고 얘기하면 염치 없다는 소리 들을까 못하는 건 줄 알았지. 혹은 검찰이 압수수색을 갖고 들어오면 당연히 우리는 그냥 다 열어줘야 되는 건 줄 알았지. 어쩌면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가 아니네. 검찰이 들이닥쳐도 심지어는 압수수색 영장을 갖고 와도 잠깐만요. 변호사 올 때까지 좀 기다려주세요. 혹은 잠시만요. 여기 지금 여성이 몇 명이고 남성이 몇 명이고 이런 식으로 이의제기를 계속 할 수 있는 거고 여러 생각이 들었을 거예요. 그래서 아마 지금 많은 여론이 정유라 씨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본인들은 이런 목소리를 과거에 우리들이 했습니다라고 내고 싶어 하지 않을까. 다시 말해서 지금 다들 껄끄러워하는 정유라 씨 소식을 또 보고 있는 것도 어쩌면 조국 전 장관의 이런 과정에 나온 어쩌면 에피소드일 수도 있다라는 거죠. 이 부분이 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최순실 씨가 이른바 조국 전 장관의 수사 과정 중에 이루어진 검찰의 이른바 형평성 문제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 조국 딸은 모든 과정에 프리패스. 우리 딸은 덴마크에서 마약쟁이들과 섞여 웃고 치렀고 손자를 빼앗길 수 있다는 협박까지 받았다. 만인은 법 앞에서 평등하다고 말하는 그 정의는 어디 갔냐. 내 딸은 매달 따려고 노력이라도 했지. 조국 딸은 거저먹었다. 내 딸은 매달 따려고 노력이라도 했지. 정유라 씨는 매달 땄죠. 조국 딸은 거저먹었다. 최순실 씨의 주장입니다. 그러면서 안민석 의원을 고소했어요. 과거 내 딸은 사위가 흉기 맞는데도 아무 보호를 못 받았지만 조국 딸은 기자들 찾아와 무섭다 하자 조국이 울면서 신변보호 요청, 법치 내로남불을 바로 잡아야 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김병 박사님, 최순실 씨가 하여튼 모르겠어요. 이 정국에 또 한몫을 거두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그렇게 썩 유쾌하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만 이 최순실 씨의 주장과 관련돼서는 외면할 수는 없겠구나라는 생각도 일견 들어요. 어떻습니까? 최순실 씨를 비롯한 지난 2년 반 기간 동안 벌어진 적폐청산 수사와 조국 전 장관 일가에 대한 수사의 형평성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주장에 대해서 일단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는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조금 전에 정유라 씨가 이제 들어가는 여러 가지 장면들의 모든 얼굴들이 다 그대로 공개가 되잖아요. 지금 조국 전 장관 측이 주장하고 있는 바에 따르면 정경심 교수는 공인이 아니라는 겁니다. 공인이 아니기 때문에 포토라인에 서서도 안 된다는 것이고 법원에서는 어쩔 수 없이 영장심사를 받으러 가는 기간에 포토라인에 섰지만 그조차도 모자이크 처리하면서 방송에 나가게 되는 장면들을 우리가 똑똑히 봤습니다. 그런 기준으로 똑같이 보게 되면 정유라 씨도 결국은 공인이 아닌 상황이기 때문에 포토라인에 쓰거나 아니면 여기에 대해서 공개적인 상황에서 본인이 드러내지 않도록 해야 되는 형평성이 위배가 된 것 아니냐라고 주장을 할 수가 있는 대목이거든요. 피의사실 공표 금지에 관해서 지난 적폐청산 수사 과정에 얼마나 많은 내용들이 언론을 통해 다 그대로 공개가 된 적이 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결국 검찰이 이런 내용들에 대한 일정 부분 협조가 없었으면 불가능했을 거다라고 하는 지적이 있고요.
이를 통해서 문제가 됐다면 당시 이런 내용들을 총괄적으로 국정을 운영하게 되는 민정수석 자리에 있던 조국 전 민정수석은 무슨 역할을 했는가에 대해서 국민들이 묻고 있는 거거든요. 마찬가지로 지난 국정농단 사태 속에서 최순실 씨와 그의 딸인 정유라가 보여줬던 대한민국 국민에 대한 엄청난 분노와 실망에 대해서 이 모든 일들이 그대로 복원되는 일은 절대 아닙니다. 다만 조국 전 장관 일가에 대한 수사 과정 속에서 지나치게 자신들에게 유리한 방면으로 인권을 이야기하고 있는 방면들이 이런 부작용들을 낳지는 않았는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결국은 법과 원칙에 따라 진행을 해야 되는데 그 법과 원칙에 대한 정도를 어디서부터 무너지게 됐는지 그 근본을 따져가게 된다면 결국 그 답은 조국 전 장관에게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자, 결국은 조국 전 장관에 대한 이야기로 수렴이 되는군요. 자, 이번엔 아예 이슈를 바꿔보겠습니다. 안보 문제에 대해서도 지금 상당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번째 이슈. 자, 북한이 말폭탄을 던지고 있어요. 미국은 B-52 핵폭격기로 응수를 하고 있는데 김영철이 재등장해서 말과 불로 미국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함께 보시죠. 미국이 더 교활하고 악랄한 방법으로 우리를 고립 암살하려 한다. 당장이라도 불과 불 오갈 수도 있다. 올 연말 넘길 생각하지 말라. 라고 미국을 압박하고 있는 상황이고, 자, 앞서 북한의 말폭탄이라고 했던 게 김정은은 금강산의 남측 자산에 대해서 보기만 해도 너절하다. 싹 다 철거해라. 현대아산 자산인데 불쌍한 현대아산 자산 뺏기게 생겼어요. 자, 이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발언을 했죠.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국민 정서에 반하고 남북 관계에 우려가 된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런데 대통령의 발언과 달리 정부의 추진 방안이 대통령의 발언과는 달라서 지금 또 논란이 일고 있어요. 통일부 금강산 관광의 조건과 환경을 충분히 검토해 창의적 해법을 마련하겠다. 자, 검토 중인 방안은 개별 관광. 그러니까 남북 협력이 아니라 갈 사람만 알아서 가라. 그리고 제3자 예치, 현물 지급 등등에 대해서 정부가 방법을 검토하고 있다. 외교소 유통. 정부가 실현 가능성이 떨어지는 금강산 관광 재개안에 너무 매달리면 한미 공조에 문제가 올 수도 있다라는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보면요, 박정호 대변인, 이거 북한 문제는 크게 봐야 되는데 이미 북한 김영철까지 내세워서 지금 문재인 대통령과 대한민국을 빼고서 미국과 협상을 하려고 하고 있고, 미국은 이에 대해서 B-52 폭격기까지 보내면서 응수를 하고 있는데, 우리 정부는 다행히 대통령이 북한에 대해서 따끔하지는 않습니다만 그래도 한마디를 하셨는데, 정부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일부가 지금 우회적인 방법을 통해서 어떻게든 금강산 관광의 조건과 환경을 검토해 창의적 해법을 마련하겠다. 방안이 개별 관광, 제3자 예치, 현물 지급. 우리 자산 찾아올 방법이나 그런 얘기는 아무도 안 해요, 우리 정부가. 통일부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특히나 통일부 장관이 전일 저런 소리를, 저런 말을 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국민 한 사람도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인데요. 이미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북한은 우리를 패싱하고 미국과 직접 거래를 하고 미국의 연말까지 제재 완화를 노골적으로 요구를 하면서 말폭탄을 좀 내뱉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대통령마저도 우려스러운 상황이라고 했는데 통일부는 왜 저렇게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금강산 관광에 대해서 우리 정부가 북한에 무언가 어떤 약속을 했기 때문에 저렇게 연연하고 있는지 궁금하지 않을 수밖에 없는 대목인데요. 사실은 금강산 관광이라는 거는 벌크 캐시가 가는 거기 때문에 이건 유엔 제재 위반이에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그리고 우리 국민 정서상으로도 북한이 변하지 않는 한 북한 금강산 관광 가면서 북한에 돈 대주고 싶은 생각은 없는 거예요. 그런데 통일부는 여전히 저렇게 뭐 제3자 관광이 아니면 직접 관광객이 지불하는 방법까지도 고민하면서 저런 그 방안을 짜내려고 하는 연유가 도대체 무엇인지 궁금할 수밖에 없고요. 지금 북한 뭐 이렇게 상황을 쭉 보면은 이미 통미봉람에 대해서는 뭐 생각지도 않고 있고, 북한 내부적으로도 하노이 노딜 이후에 다소 흐트러졌던 김정은의 리더십 유상을 새로 잡기 위해서 김영철까지 등장시켜서 저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의심을 하고 있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제발이지 통일부가 바른 정신을 가지고 바른 길을 가지고 앞으로 나갈 수 있는, 정말 통일에 도움이 되는 그런 방안을 찾아서 국민들한테 제시하고 북한에도 쓴소리 할 게 있으면 해야지, 마냥 저렇게 끌려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보면은 우리나라 통일
오히려 통일부가 해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니, 박정희 대변인, 제가 궁금해서 그런데 청와대에서 춘추관장 대변인 하면서 대통령의 말에 대해서 그리고 정부가 발표하는 입장에 대해서 보조하셨잖아요. 가장 책임자셨잖아요. 대통령의 발언이 있으면 각 정부의 어떤 발표 내용도 대통령의 발언 기조에 어긋나지 않게 조율을 하는 것이 청와대의 입장인데 지금 통일부와 대통령 발언이 지금 정반대로 가고 있다는 거고 상식적으로 제가 생각했을 때 궁금한 건 북한이 우리 측 자산 철거하겠다, 몰수하겠다라고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제일 먼저 우리 정부가 검토해야 되는 건 어떻게 하면 금강산에 돈을 줄 수 있을까가 아니라 금강산에 묶여있는 우리 측 자산, 우리 측 기업의 피해를 어떻게 하면 막을 수 있을까? 이걸 먼저 고려해야 되는 게 ABC 아닙니까? 일단 첫 번째 며칠 전에 보셨잖아요. 우리 지금 수시 비율이 더 높은데 대통령이 정시 비율 높이겠다는 한마디에 전혀 준비하고 있지 않던 교육부가 와장창 움직였잖아요. 청와대가 다 그런 조율 기능 갖고 있고 해야 되는 게 맞아요. 대통령께서 우려스럽다고 말씀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통일부가 저런 방안을 자꾸 고려하는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북한의 아쉬운 소리에 어떤 약속을 한 거 아닌가라고 의심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북한 금강산에 현대아산이 쏟아부은 돈이 얼마예요? 그 건에 대해서 남측과 협의해서 뜯어가게 해라. 저런 너저분한 것들 얘기한 건에 대해서 그럼 통일부는 지금 저걸 어떻게 회수할 건가? 어떻게 해야 우리 자산을 보호할 수 있는가라는 고민을 해야 되는데 그거는 전혀 관심이 없고 또다시 북한에 관광을 재개해서 돈을 갖다 주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는 이거는 대한민국 통일부가 아니라 딴 나라 통일부라고밖에 얘기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예, 좀 우려스러운 건 분명한 건데 김혜민 박사님 일단은 현대아산 측은 상당히 침통한 표정이죠, 분위기가. 네, 맞습니다. 현대아산이 지금 벌써 10년 넘는 기간 동안 조 단위의 손실을 보고 있고요. 조금 전 자료 화면에 아난티라고 하는 이 기업이 보여지게 되는데 이 아난티라고 하는 회사는 골프장과 여기에 대한 호텔 등을 건설하고 나서 그리고 나서 바로 금강산이 중단됐기 때문에 실제로 아무런 이득을 벌어들이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은 스스로 나서서 보기만 해도 기분 나쁘다라고 했는데 여기에 대한민국 통일부 장관이 응수했던 발언은 사실 낡은 것은 사실 아니냐 이런 식의 얘기를 해서 국민들 입장에서는 참담한 사태를 초래하게 됐거든요. 지금 우리 정부가 해야 될 일은 50년의 독점적인 사업을 보장하기로 약속을 했고 그래서 대한민국 기업에서 투자를 했는데 이것을 일순간 사실 휴재국가로 만들어버리는 북한의 그런 김정은 위원장의 발언이 있다면 더 이상 정상국가로서 함께 나아가기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분명한 대한민국 정부의 입장을 피력해야 되는데 여전히 북한과의 관계, 지난해 했던 헛된 희망만을 바탕으로 계속 끌려다니는 것은 아닌지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큽니다. 이럴 때일수록 정부가 특히 청와대가 중심을 잡고 어떻게 대한민국이 주도적으로 남북관계를 끌고 갈지에 대한 분명한 로드맵과 비전을 국민들에게 보여줄 때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네, 북한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이번엔 저희가 준비한 다음 순서입니다. 오늘의 하플 시간인데요. 오늘은 과연 어떤 분들이 하플 4인방에 출연했는지 하플 4인방부터 함께 살펴보시죠. 자, IS의 수장 알바그다디가 첫 번째 하플, 두 번째는 박원순 서울시장, 세 번째는 이낙연 국무총리, 네 번째는 조두순의 얼굴이 공개됐습니다. 자, 오늘의 하플 4인방 소식 전해드립니다. 어제 트럼프 대통령이 IS 수장이 사망했다는 중대 발표를 내놨습니다. 알바그다디는 2014년 IS 수립을 선포한 인물, 미국은 알바그다디의 9.11 테러로 전 세계를 공포에 떨게 한 오사마 빈 라덴과 같은 2,500만 달러, 우리 돈 약 294억 원의 현상금을 걸었는데 지난 5년 동안 이라크와 시리아 국경지대 등에 은신하며 국제사회의 추적을 피해왔던 알바그다디. 미 특수부대의 공격을 받던 알바그다디가 포위망에 쫓겨오자 자살 조끼를 이용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고 직접 밝힌 겁니다. 들어보시죠. Last night, the United States brought the world's #1 terrorist leader to justice. Abu Bakr al-Baghdadi is dead. He died like a dog. He died like a coward. He was whimpering, screaming, and crying.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 내 상황실에서 안보 분야 주요 참모진과 함께 알바그다디 사살 작전을 실시간으로 지켜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는 지난 2011년 오바마 전 대통령이 9.11 테러를 주도한 오사마 빈 라덴 사살 작전을 상황실에서 실시간으로 지켜본 것과 비슷한 듯 보이지만 조금 사뭇 다른 모습이에요. 당시 이 사진은 긴박한 순간을 포착한 걸작으로 꼽혔고 실제로 지지율이 반짝 상승하기로 했는데요. 이에 우크라이나 스캔들로 궁지에 몰렸던 트럼프 대통령도 바그다디 사망을 통해 외교안보 분야에서의 결정적인 승리를 챙겼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어서
탄핵 조사에 앞서서 통치력을 얼마나 회복할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하플 박원순 서울시장. 언론관, 서울시장의 언론관이 도마에 올랐어요. 앞서 박원순 서울시장은 조국 사태와 관련된 언론 보도에 대해서 이거 가짜뉴스다 라고 비판한 바 있는데 지난 25일 편파 진행으로 물의를 빚고 있는 김어준의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언론이 진실인지 아닌지 스스로 판단해서 기사를 써야 한다며 대부분의 언론이 제기한 조 전 장관의 입시 부정, 사모펀드 비리에 대해서 마치 언론이 허위 보도를 한 것처럼 싸잡아 비난을 해서 논란입니다. 그러면서 언론 자격과 징벌을 운운하는 위험한 발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언론이 이게 진실인지 아닌지 스스로 판단해서 기사를 써야 되는데 그냥 누가 얘기하면 무조건 쓰는 거예요. 그냥 나중에 무죄 나봐야 그거는 제대로 또 보도도 안 해요. 이게 언론의 문제인데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해결해야 됩니까? 징벌적 배상 제도라는 게 미국에 있더라고요. 왜곡해서 그렇게 쓰면 완전히 폐가망 실하는 겁니다. 그런 제도 도입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대한민국이 지금 이게 정상적 국가가 아닙니다. 딱 한 큐에 그냥 바로 잡을 수 있는 그게 바로 그 징벌적 배상 제도. 언론의 자유는 보호받을 자격이 있는 언론에게만 해당됩니다. 자, 이 원칙적으로 맞는 말씀을 하신 건데 한편으로는 내 편이 아닌 언론에 대한 겁박이 아니냐,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는 언론 통제적 발언이다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박 시장은 또 TBS 교통방송 라디오 주인이 누구인지 시민들에게 재차 확인하며 자신이 인사 경영권을 갖고 있음을 강조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기도 해서 더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TBS 교통방송 주인이 누굽니까? 아니, 박원순이라고 해줘야 돼. 그래야 다음 이어져. 다시. 사장 임명권자가 누굽니까? 이 서울시장의 발언이 논란인데 TBS가 주인이 있어요? TBS의 주인은 서울시민이죠. 박원순 서울시장 처음 선거 나왔을 때 무소속으로 출마했습니다. 그 당시에 현수막서 아직도 기억나는데요. 시민이 시장이다 라는 말씀하셨던 박원순 시장의 발언 치고는 정말 있을 수 없는 얘기들을 쏟아내고 있는 것 같고, 언론에 관한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하고 있는데요. 대한민국 언론의 가장 큰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건 여러 언론들이 앞다퉈서 진실을 밝히기 위한 의혹 보도를 하는 건 언론의 책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대상은 살아있는 권력이 돼야 되기 때문에 이러한 권력이 스스로 부패하지 않도록 하는 건전한 기능을 하게 되는 게 언론의 사명이고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진짜 문제가 되는 언론은요, 정치 권력과 유착돼 있을 것으로 의심받을 수 있는 공영방송, 시민의 세금을 통해서 운영되고 있는 언론의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TBS 같은 곳은 사실상 시민의 혈세를 바탕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기상과 교통에 관한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최근 들어서 있게 되는 방송은 특정 누군가를 비호하는 듯한 생각을 지울 수 없게 되는, 그 특정 누군가는 대한민국의 살아있는 권력의 일원이게 됐습니다. 이런 모습들에 대해서 따끔하게 지적하는 게 정치권의 역할이어야 되고요. 오히려 징벌적 배상제도 등을 얘기했는데요. 공영방송이나 국민의 세금을 바탕으로 운영되고 있는 언론 속에서 정치적인 편향성과 목적에 따라 그들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혹시 언론의 기능들을 악용하고 왜곡했다면 여기에 대해 훨씬 더 심각한 징벌을 내리게 되는 그런 법과 제도를 고민해야 되는 게 정치인의 역할입니다. 박원순 서울시장께서 처음 서울시장에 나서기 했을 때 걸었던 현수막, 시민이 시장입니다라고 하는 본인의 메시지를 지금 스스로 실천하고 있는지를 꼭 좀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에 박원순 시장이 TBS의 주인은 누굽니까? 라고 묻자 김어준 씨가 박원순이라고 얘기를 해야 돼. 라고 그 유튜브에 나와 있는 방청객들이 박원순을 외치는 모습에서 좀 귀가 의심스러울 정도였어요. 많이 놀랐어요. 저게 사실은 사석에서 한 말이라고 해도 저게 뒤늦게 예를 들어 알려졌으면 전 논란이 될 만한 말을 지금 물론 TBS에서 하시는 얘기 아니에요. 유튜브 방송에서 했는데 유튜브 방송에 지금 특히나 김어준 씨가 하는 유튜브 방송은 워낙 조회수도 많고 공중파 이상으로 시청률이라고 굳이 표현해도 될 정도의 이제 영향력을 있는 방송이고 무엇보다 김어준 씨가 TBS의 대표 라디오 방송 진행자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TBS의 주인이 누구냐 처음에 박원순이라고 안 해요. 청중들이 서울 시민이요. 서울시 비슷한 이야기가 들립니다. 사실 서울시도 아니죠. 서울시민이 주인공인 게 맞아요. 근데 그러니까 이제 농담처럼 박원순이라고 해야 그 다음 말이 이어진다. 그러니까 박원순 시장이 TBS 사장 누가 임명하느냐. 임명권이 나에게 있다라는 것을 저는 농담으로라도 이 말은 굉장히 위험한 말이거든요. 인사권으로 내가 좌지우지할 수 있다라는 지금 그 뉘앙스를 그대로 농담으로 집어넣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역시 농담으로
그러니까 내가 사실 이걸 다 이끈 것이고 나한테 잘 보이고 이런 분위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전 사석에서 사실 논란이 될 만한 서울시장의 위치에 있고 언론이 잘못 보도하고 있는 거 저도 많이 공감해요. 왜곡 방송하는 뭐 방송국들 폐가 망신해야 되고 징벌적 배상에 저도 적극적으로 찬성하고 그렇게 좀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가짜 뉴스가 난무하니까. 예. 대신 TBS 자체가 워낙 한쪽에 편향되어 있다고 지금 논란의 중심에 서 있는 이 입장에서 본인이 말이 맞더라도 공식적인 자리에서 저렇게 전 국민이 볼 수 있는 방송 매체에서 저런 발언을 하는 건 적절치 않았다라는 게 뭐 판단일 것 같고요. 그러니까 정치를 하고 계신 거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소 좀 무리수가 좀 많이 있었다라는 생각입니다. 특히 이 발언의 시작이 변호인 변호사님 조국 전 장관에 대한 의혹 보도를 하고 있는 건 다 가짜 뉴스다 라고 규정을 하고서 TBS가 요즘 정치 편향성 논란이 계속해서 불거지고 있잖아요. 그 맥락 속에서 TBS 주인이 누구냐라는 질문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 맥락 속에서 TBS 주인이 누구냐라는 의미는 내가 TBS 주인이라서 내가 내 맘대로 내가 좋아하는 사람도 불러다 앉혀서 내가 내 맘대로 방송하는데 그게 무슨 문제냐 라는 의미로 자칫 오해하기 쉽잖아요. 저는 박원순 시장의 말씀에 대해서 상당히 부적절하다는 것은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되고 다만 이제 그쪽에서 아마 돌직구쇼에 대한 공정성 시비를 문제 삼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앞뒤 좀 맥락을 말씀을 드리면 일단 박원순 시장이 저 말한 다음에 나온 말은 뭐냐면 내가 TBS 방송의 사장 임명권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TBS에 다섯 번밖에 출연을 안 했다. 그만큼 내가 만약 TBS가 내 거고 내가 정치 편향성을 한다면 내가 좀 더 자주 나갔겠지 않았느냐. 그렇게 이용하지 않았다는 측면에서 저 말을 했던 거였거든요. 한 번이라도 나오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뭡니까 저쪽에서 이제 분명히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게 될 것 같아요. 박원순 시장 쪽에서는 내가 TBS 방송국이 서울 식구고 내가 사장 임명권도 있지만 5번도 안 나왔다. 그만큼 나는 TBS에서 개입하지 않았다라는 말을 하고 싶은 건데 돌직구에서 왜곡했다라고 하면 분명히 비판할 것 같아요. 근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어쨌든 잘못된 예를 적시하신 건 분명한 것 같고요. 자격 있는 언론이 누구냐에 대해서는 본인이 판단할 문제는 아니죠. 그거는 시민들이 보고 이것은 자격이 없는 언론이다 싶으면 외면하게 될 것이고 자연스럽게 시장에서 사라지는 거거든요. 그게 시장의 사상의 자유가 적용된 것이 되는 것인데 근데 본인이 이렇게 자격이 있네 없네 하면서 징벌적 배상을 통해서 응징을 해야 되네. 그렇게 네 편 내 편 갈르네. 그것 자체가 잘못된 거였죠. 본인이 이제 뭐 내가 사장 임명권이 내가 있다고 하더라도 5번밖에 안 나갔으니까 나는 TBS에 대해서 영향을 행사하지 않았습니다. 정책 영향을 행사하지 않았습니다. 그거는 본질이 아니고 부차적인 문제고 오히려 또 그 오해할 수 있을 만한 발언이기 때문에 어쨌든 잘못된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오히려 TBS에 나갔으면 더 나았을 것 같아요. TBS에 나와 서울시장으로서 그러니까 본인의 개인적인 사상이 아니라 서울시장으로서 서울시에 관한 이야기를 TBS에서 나와서 말하는 게 100번 나왔는데 무슨 잘못입니까? 저는 오히려 누가 봐도 정치적 색깔이 너무나 한쪽으로 있는 유튜브 방송에 나갔다라는 거, 개인 방송에 나갔다라는 것은 오히려 TBS 나갔다는 거가 더 문제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드는데 모르겠습니다. 네. 자, 이번엔 세 번째 악플의 주인공 이낙연 국무총리입니다. 이낙연 국무총리가 오늘로 임기 881일을 맞으며 와 역대 최장수네요. 역대 최장수. 이는 87년 10월 대통령 직선제 도입 이후 이명박 정부의 김황식 국무총리가 880일까지 했거든요. 지금 하루 넘겼어요. 최장수 기록입니다. 이 총리가 역대 총리의 최장수 총리에 오를 수 있었던 건 대통령의 두터운 신임이라는 분석. 한 여권 관계자는 청와대 비서실에 문 대통령에게 직언할 만한 어른이 없어서 대통령이 조언이 필요할 때마다 이 총리에게 의견을 구하고 이 총리의 건의가 받아들여지는 경우가 많다고 전했습니다. 최근엔 조국 사태 등을 거치면서 문재인 대통령이 이낙연 총리를 저녁에 찾아가서 두 분이서 막걸리를 갖는 막걸리 회동을 자주 갖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총리가 오늘 출근길에서 기자들과 만나서 문 대통령과의 이 막걸리 술자리, 총선 차출론에 대한 의견을 밝혔습니다. 들어보시죠. 평상시에 문재인 대통령님과 비공개적으로 좀 자주 만나서 이렇게 소통하시는 편인가요? 주례 회동이 있으니까요, 기본적으로. 자주는 아니고요. 필요할 때는 단둘이 뵙는 경우도 있습니다. 당연히 저의 거취는 저 혼자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조화롭게 하고 있습니다. 자, 지난 2008년 8살 초등학교 여자아이를 무참히 성폭행해 징역 12년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조두순의 얼굴이 최근 공개됐습니다. 올해 11년째 수감 생활을 하고 있는 조두순은 비교적 평온한 생활을 하고 있는 듯 살이 좀 찐 듯한 모습. 내년 12월 13일 출소를 앞둔 조두순은 교도소에서 400시간의 심리치료를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재범 위험군에 소속되는 것으로 수준에 해당하는 것으로 알려져 출소를 막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전문가들도 조두순이 출소하자마자 재범을 저지를 가능성이 있다며 우려를 나타냈는데요. 이에 조두순의 출소를 막아야 한다는 청원이 줄을 잇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행법상 재심은 불가해 조두순의 거리 활보를 막을 길이 없어서 시민들의 불안감은 여전히 큰 상황입니다. 네, 저희들은 60초 광고 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잠시 후 뵙죠. 자, 박용진 의원이 교섭단체 연설 때문에 좀 일찍 국회로 갔습니다. 시청자분들께서 양해 부탁드립니다. 자,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 모두 다 보내드렸습니다. 저희는 내일 아침 9시 15분에 더욱더 풍성한 소식 들고 여러분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루는 분명 어제보다 나을 겁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고맙습니다.